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욱군입니다. 7월 28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네. 관세 협상이 제가 보기엔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네. 이 잘난치 않은 욱군이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욱군의 생각입니다. 협상을 하는 거는 정상적인 대통령하고 하는 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당선자를 그냥 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선거를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으면 그 뭐 당연히 범죄자지. 그게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스탄 대사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모스탄 대사의 활동도. 그럼 이제 모스탄 대사가 하는 얘기 중에 3.5% 얘기를 하는데, 뭐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가 반응을 해줘야, 그래야 미국도 개입할 명분이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꾸 모스탄 대사도 얘기했던 게 이제 그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 3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에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면 결국은 그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이버 어택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자꾸 미리 꺼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야 이제 명분이 쌓이죠. 나중에 이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개입을 못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입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뭐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약간 그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우리 또래 된 분들은 전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그냥 약소국이다. 거의 뭐 그때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후진국에 가까웠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땐 그랬으니까 그런 게 우리 뇌리에 박혀 있죠. 어린 시절 기억이 강렬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좀 강렬하게 남아 있죠. 나이 먹어서 겪은 거는 그렇게 잘 흡수되지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나이 먹은 제 또래 되는 분들은, 뭐 저랑 비슷한 분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거를 실감을 잘 못하죠. 약 5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5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던 것들은, 이제 이 얘기의 그 맥락에서 비슷한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제 5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게, 그때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다, 뭐 6위다 이런 이제 그 영상들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그런 영상들을 접했어요.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제 또래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30대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한다?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이제 북한하고 붙어도 우리가 뭐 다이다이를 이제 그 시쳇말로 다이다이 쪼개면 북한한테도 우리 힘들다 그랬었어요. 우리 30대 때만 해도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일본하고는 완전히 상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저도.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데 5년 전, 6년 전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에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뭐 6위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영상들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과연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상들 올라오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군사력이 그 정도에 도달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5, 6년 전에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대 일본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올라오니까 이게 사실일까? 우리나라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 생각은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다이다이를 쪼갠다, 시쳇말로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은.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군사력은 지금은 제가 보기엔 세계 2위입니다. 이 머리 좋은 국군이 보기에는 세계 2위예요, 우리나라 군사력은. 왜냐하면 중국하고 다이다이를 붙어도 우리가 질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이제 쓰게 되는 뭐 그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핵무기는 어차피 못 쓴다고 가정을 하고 핵무기를 쓴다는 거는 결국은 다 망하자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 이제 뭐 누가 이기고 지구가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제외한 핵무기는 안 쓰게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안 쓰게 되잖아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핵무기를 쓰는 상황은 뭐 어차피 다 망하자는 얘기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그럼 중국하고 우리하고 다이다이가 이제 군사적으로 붙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현대 무기들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럴 때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e스포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거를 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거의 뭐 그냥 사기 캐릭터 취급을 받잖아요. 실제로 그게 다 증명된 일이에요. 근데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냐면 우린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저보다 또 한 10년 정도 위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거의 모릅니다. 잘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탁월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현대전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뭐 드론의 뭐 조종 능력, 사용 능력,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능력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거의 세계에서 사기 캐릭터들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가 당연히 지금은 평가되지 않는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 거 지금 전 세계 군사력이 몇이냐, 뭐 우리가 5위냐, 뭐 이런 거를 따질 때 그게 안 들어가요. 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매긴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세다, 뭐 세계 3위다. 러시아가 세계 2위였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붙은 거 보니까 러시아가 세계 2위인데도 저 정도로 약하다면은 중국은 뭐 세계 3위라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은 2위라고 얘기 듣겠죠. 뭐 러시아가 많이 약화됐으니까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2위든 3위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건데 그거는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붙으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붙었을 때 저렇게 비슷비슷한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붙으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그냥 거의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머리 좋은 국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우리 세대들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군사력으로 너무 약소국이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겪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5년 전에, 5, 6년 전에 일본과 우리가 군사력이 대등하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급속도로 군사력이 강화되어 온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군인들의 전투력,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의지,
애국심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그 군인들의 전투 의지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다 도망갈 거다. 아마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북한군이랑 붙으면 거의 다 도망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약하다 그런 건 약간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그 좌파들은 좀 그런 소위 좌파들, 저는 뭐 좌파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 좌파들이 그런 이제 말을 많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좌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나이 먹고 생각해 보면 그런 자들이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한 자리씩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차지하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는 우리는 이제 우리 또래 된 사람들 또 저보다 좀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게 뭐랑 또 연관되느냐? 우리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MBC나 JTBC 뭐 KBS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저처럼 머리가 좋지 않고는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얘기가 막 옆으로 새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지도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 영상은 늘.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지금 뭐 관세가 그렇게 이제 관세를 그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이제 때리고서 원래 이제 협상을 하자 뭐 이렇게 그게 트럼프의 스타일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하려는 것 같지 않고 이재명제는 그냥 뭐 범죄자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현실적으로 관세 협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그 의지가 없는 듯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로서는 솔직히 별로 해답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늘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난 잘 몰라 이러고서 딴짓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각자 이재명 당선자가 잘해왔던 게 그건 난 모른다. 난 밑에 직원들이 했던 거지. 나는 모른다. 난 보고받은 적도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 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그게 먹혀서 당선자까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버릇 못 고치는 거죠. 지금 뭐 관세 협상 그거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잘못돼도 이런 이제 그런 포석을 까는 것 같아요. 지금 관세 문제로 지금 여론이 당연히 시끄럽죠. 그러니까 아예 딴 척을 해요. 아예 다른 짓을 해요, 지금. 그 담당 장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잘못되면,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담당 장관들이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건지. 그게 여태까지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대통령직까지 올라오면서 해왔던 수법들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먹혔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 나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먹힐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예를 들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집안이 어떤 한 집안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원리는 국가가 돌아가는 거나 한 가정이 돌아가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원리는 똑같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어떤 것이냐 한 가정이 어떻게 하다가 가족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운도 따르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 집이. 부자가 됐고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 가장이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가장만이 아니라 옆에 또 부인까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던 사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병을 고쳐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던 사업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뭐 싼 값에 팔아 넘긴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할 때랑은 다르죠. 굉장히 옆으로 새는 돈이 많아요. 또 자칫 잘못해서 사람을 잘못 들였다가는 아예 사업 자체를 말아먹기도 하고 그런 위험 부담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가정을 예를 들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죠. 이재명 당선자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한 집안으로 따지면 뭐 가장도 병에 들어있고 병이 갑자기 뭐 암이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손해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가정에 뭐 가장이 그 암이 걸렸다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저는 다행히 그 암이 치유될 수 있는 암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만약 그 암이 치유될 수 없다면 그 뭐 가장과 그 뭐 부인과 이 치유될 수 없는 그 질병에 대해서 돈을 엄청 쏟아붓다가 아예 그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예 그런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잘 나가던 집도 그 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 병 고치려고 뭐 사업도 다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벌어놨던 돈 다 그 병 고치려고 쏟아붓다가 결국은 다 말아먹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제 또래 되시는 분,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보는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물론 어떤 암에 걸린 건 맞지만 지금도 암에 걸렸을 때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거에 비유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면 완전히 망할 상황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잘 나가던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재산이 계속 증가해 오던 상황이었다면, 경제가 계속 좋아지던 상황이었다면, 이제 좀 약간 뒤로 퇴보하겠죠. 있는 돈 좀 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당선이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었고 정상적으로 저 야당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 세력이 정상적으로 척결이 됐었다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됐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은 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부패 세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은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호재가 진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조선업만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조선업 그 기술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근데 미국이 또 상황상 그 배들을 굉장히 큰 액수에 해당되는 배들을 다 수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조선 사업 조선 미국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여러 배들을 수리를 하고 또 새로 건조를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최적의 나라였는데 그럼 거의 우리나라가 그거를 다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근데 그게 우리 국민의 책임이기도 해요. 이재명 당선자한테 너무 속았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국민이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1.23 계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질병이, 그러니까 한 가정으로서는 이제 그 가장이 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그 암이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왜냐면 그거는 국가로 돌려서 환산해서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알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의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히 베네수엘라처럼 됐겠죠. 뭐 베네수엘라 말고도 그 독재가 한번 들어서 뭐 필리핀도 그렇고 독재자가 한번 들어선 나라는 그 범죄자들이 그냥 그 옛날 우리 젊었을 때 그 유명했잖아요. 그 마르코스 대통령 이멜단가 뭐 이멜단가 그냥 엄청난 그 부정부패를 저질러 가지고 그냥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래갖고 나라를 다 들어먹었잖아요. 한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모욕까지 당했다는데 아예 우리나라는 빈국이고 필리핀은 그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뻔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는 생각이 좀 다르죠. 치러야 될 비용이 좀 있지만 결국은 이 질병은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질병을 극복하고 나면은 제2의 도약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늘 희망 고문을 하게 되죠. 예, 이 잘나지 않은 오빠는 그게 뭐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결국은 그 암세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서 한 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조기에 우리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린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조기에. 지금은 암에 대한 그 의학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암에 대한 이해도가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암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또래 되는 분들은 30년 전을 자꾸 생각하면은 30년 전에 암에 한번 걸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낫는다 하더라도 거의 그냥 정상인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낫는 거죠. 그것도 운이 좋을 때는. 근데 지금은 다르죠. 30년 전하고. 암이 웬만한 것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다 정상인 수준으로 회복을 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기에 암을 발견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우리나라가 부정선거가 있고 그렇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렇게 선관위가 썩어 있고 저는 몰랐어요. 선관위가 저 정도로 썩어 있는지. 저 말고도 대부분 다 그랬죠. 지금도 모르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에. 제가 그래도 좀 일찍 한 편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젊은이들이 좀 똑똑하니까 젊은이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알게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됐죠. 이렇게 썩어 있었어? 제 입장이랑 똑같아요. 젊은이들,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저는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하고 맞먹어요. 아무튼 잘나지 않은 우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지금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젊은이들 중에서도 조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쪽에 좀 덜 똑똑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잘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당선자의 이거에 그냥 다 속는 거죠. 어찌 됐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갖고 지금 치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제 그 종양 덩어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그 종양 덩어리가 저기 이재명 정권이 되겠죠. 이재명 정권에서 참 암이 진짜 막 퍼져가고 있었는데 진짜 그 각 장기로 막 퍼져가고 있었죠. 선관위만 썩은 게 아니라 입법부 완전히 썩고 이제 사법부로 막 퍼져가고 진행 중이었어요. 많이 일부 잠식돼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방송 뭐 아예 그냥 암 덩어리였고요. 그런 식으로 언론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 누가 뭐 의식한 사람들이 하여튼 이 신개념의 전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암덩어리가 다 있는데 다행히 어떻게 표현하면은 상당히 많이 퍼졌는데 다행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미국도 똑같이 그런 암들이 퍼져 있었는데 그게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미국의 회복이 우리에게 그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암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암에서 회복할 것이다. 암을 극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암덩어리, 암 종양이 지금 막 거의 이제 제거되기 직전, 지금 한참 최고조로 번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생각해 보면 암이 이미 치료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조로 암이 퍼졌을 때가 그 제 느낌이라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인용 나오는 무렵, 그 무렵이 우리나라가 그 암이 최고로 활성화돼 가지고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미 123 계엄이 되는 순간 치료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치료가 시작됐는데 뭐 방사선도 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치료가 시작됐는데 국민들이 계속 그 윤호견 운동하고 탄핵 반대 집회 열고 광화문에 수많은 그 인파가 모이고 했던 게 치료가 시작된 과정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세가지고 그 치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8대0 인용이 나온 거. 이제 그 시점 전후가 그 무렵이 가장 이 병에서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그러고 나서 이제 부정선거로 이어져 가지고 이재명 당선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암이 절정을 맞았던 시기인데, 치료는 이미 시작됐죠. 123 계엄 때 이미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치료를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 그 치료의 효과가 약한 거예요.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거의 수술 들어간 게 123 계엄이다. 이제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술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한동안은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의별 요법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막 지절로 더 퍼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지점이 지나서 암은 좀씩 정복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복되기 시작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엔 암은 완전히 치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2의 도약을 할 것이다. 오늘도 웃군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